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 뉴딜과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아, 우리 정건하 교수님께서 이 현재의 시대와 그리고 그 속에서 도시 그리고 그린 뉴딜 서울이라는 곳에서 어떤 고민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기반이 되는 많은 얘기들을 저는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걸 토대로 서울이라는 이 공간에서 또는 우리가 뭔가 우리에게 안전망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떤 고민들을 할 수 있는지 이 이야기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위는 저는 판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해요. 세상을 둘러싼 판. 이렇게 크게 바뀌는 상황 속에서 이 2050 탄소 중립이라는 거,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해서 탄소 중립이라는 선택을 했는데 이게 도시에 어떤 질문들을 던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싶습니다. 자, 저는 그 기후 위기가 심각해졌고 이 지구에서 일어나는 일의 원인이 인간의 경제 활동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77억 명이 이 지구에서 경제 활동을 하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든 메탄이든 육불화항이든 온실가스를 뿜어내고 지구의 우리가 뿜어낸 온실가스 때문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과학자들의 연구한 결과나 이런 것들에 따르면은 산업화 이전 대비 지금 1도가 올랐는데 1.5도 이상 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천호 박사님도 2도가 되면은 찜통 지구에 빠져버려서 그때는 우리가 뒤늦게 깨닫고 온실가스 줄여야지 라고 해도 지구 스스로 회복력을 가지지 못하는 상태. 그때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이 그나마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전환이나 변화를 깨하지 않는다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은 계속해서 올라가서 앞으로 정말 빠르면 2030년 그리고 52년, 그 30년과 52년 사이에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1.5도에 도달해 버리고 만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언제? 기본적으로 한 2018년을 기점으로 IPCC 보고서가 나오면서. 자,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우리 1.5도를 막아내겠어. 그 이상 오르지 않도록 하겠어. 그래도 인간과 이 생물들이 살아가기 괜찮은 지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지? 라고 하면은 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대기 중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끝간데 없이 쭉쭉쭉 올라갔는데 저걸 2050년을 전후로 해서 그 이전에 제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탄소 중립에 대해서 제가 이 강의할 때 또는 발표를 할 때 여기 참석하신 분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배출한 것을 흡수해서 제로로 만드는 게 탄소 중립입니다. 엄청 맞아요. 탄소 중립이란 게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배출한 것을 흡수해서 제로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들 너무 쉽게 좀 생각하는 게 이 흡수하는 것이 정말 쉽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흡수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전제는 뭐냐면은 저기 배출량 자체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탄소 중립은 어떤 거냐? 온실가스 배출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거다. 탄소 중립은 어떤 거냐? 앞으로 30년 안에 우리가 지금 기반으로 쓰고 있는 석유, 석탄, 가스와 같은 화석 에너지를 안 쓰는 사회를 만드는 거다. 이거 얼마나 엄청난 거예요. 그쵸? 우리가 오늘 77억 명이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탱하는 경제와 오늘 하루의 에너지는 80%가 화석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 80%의 화석 에너지를 30년 만에 버려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자, 이거야말로 아까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성장의 한계? 저는 이 그래프, 배출 총량을 바닥까지 떨어뜨리는 이 그래프를 보면 이 자체가
아, 성장이란 것은 이제 그냥 한계에 왔구나.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지금은 팽창과 확장과 성장의 사회가 아니라 다시 돌아보면서 축소하고 전환하는 사회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게 이 표에서 그냥 느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972년도에 나왔던 이 성장의 한계란 것이 아주 상징적으로 우리가 대기 중에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양, 그런데 온실가스의 양은 결국 인간의 경제활동의 어떤 경제활동의 총합의 결과로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너무나 분명하게 수치적인 한계,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직면한 세대가 여러분과 제가 사는 이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막 기근이라든지 막 전쟁이라든지 이런 너무 참혹한 상황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조건들을 완성하면서 이 생태적인 한계는 넘지 않도록 만들 것이냐. 저는 이 숙제를 풀어가는 게 우리 모두의 과제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할 때 성장, GDP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삶의 질, 우리가 어떻게 연대하고 나눠 쓸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 당장 이 공간을 벗어난 용산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동안 그린 뉴딜을 하면서 온실가스 줄이고 불평등을 줄이자라고 얘기해왔지만 2년 사이에 한국 사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부동산 강풍이 불었고 자산 차이는 더 급격하게 벌어졌고, 정말 그러는 상황에서 사람들은 점점 더 돈돈하게 된 것 같아요. 돈돈. 그리고 주식이든 비트코인이든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모이면 막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생태적 한계, 그린 뉴딜, 탄소 중립, 아마 시민들의 삶에서는 먼 나라 얘기가 아닐까라는 게 요즘의 고민입니다. 그랬을 때 왜 한국 사회는 돈돈돈 하게 됐을까? 돈돈돈 하게 됐을까? 그리고 이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에너지 가격이라든지 세금 체계라든지 뭔가 우리가 마구 써왔던 것들을 경제적으로는 반영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저절로 온실가스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지불하거나 아니면 뭔가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기후변화든 에너지 문제든 어떤 우리가 놓인 문제들을 풀려고 할 때, 그때 정부든 기업이든 시민이든 할 거 없이 다들 요구하는 게 인센티브를 얘기해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거나 인센티브가 되면 그 일에 함께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인센티브 설계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인센티브로 지금 이 한계 상황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돈돈돈 하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이 도넛 경제학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사회적인 연대라든지 내가 어려움에 처해졌을 때 누군가가 기대거나 함께 내 문제를 같이 고민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사회적인 연대에 대한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장의 한계라는 물리적 한계를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본적인 요소와 살만한 사회를 같이 고민할 것인가가 우리에게 던져진 숙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아직 이 탄소 중립이든 그리고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양의 한도가 있다는 것들을 한국 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전에 이미 이것을 30년 전부터 연습하고 준비해온 세계들은 그들의 룰,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힘을 통해서 설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세상을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과하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을 국제사회의 규범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윤리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됩니다가 아니라 물건을 생산하거나
국가 간의 거래를 할 때 그 물건 생산하거나 할 때 배출한 탄소만큼을 비용으로 조절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탄소 국경 조정이나 탄소 발자국은 세계 무역 규모 8위에다가 에너지 다소미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그 제조업을 기반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한국 경제에는 상당한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실업을 경험하게 될 거고 우리가 쌍차 사태만 했을 때도 해고는 살인이다라고 얘기했고 복직투쟁에 많은 시민사회가 함께 했는데 이렇게 판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한 개의 기업이 아니라 산업군이 무너져 내릴 수가 있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를 영위하지 못했을 때 그때 갖게 되는 충격 이런 것들은 더 크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탄소 통상 시대에서는 탄소 국경 조정, 탄소 발자국, 탄소세 이런 것들이 논의가 될 텐데 유럽은 오랫동안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훈련이 돼 있고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경제 구조로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재생가능 에너지와 순환 경제입니다. 배터리에 탄소 발자국을 라벨링을 해서 2024년도부터 거래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 탄소 배출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에너지하고 뭘까요? 거기에 들어가는 자원입니다. 그래서 이 EU 집행위원회는 2024년도부터 모든 배터리의 이 탄소 발자국을 측정하는데 핵심은 그 배터리를 만들 때 재생가능 에너지 얼마나 썼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배터리에 들어가는 재활용된 자원들이 얼마만큼 되는가 그 룰을 가지고 실제 탄소 중립사회, 그린 뉴딜, 그린 딜 이런 것들을 준비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를 얘기하지만 이제 탄소 중립과 에너지 그리고 기후 외교, 국제사회의 질서 이런 것들이 같이 연동이 되면서 지난 4월 22일 날 미국에서 기후정상회의가 열렸죠. 근데 이 기후정상회의의 의미는 2050년의 탄소 중립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빠르게 지금 우리가 30년을 기다려서 뭐 탄소 중립 이런 거 아니라 너네들 일 미루지 마. 자, 우리가 더 해야 되는 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이 더 중요해. 지금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지금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는 안 되니까 두 배 이상 더 끌어올려서 2010년도 배출량 대비 45%. 이 얘기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지금 배출하는 양의 절반을 앞으로 10년 안에 줄여라 라는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실제로 원래 감축 목표가 26에서 28이었는데 50에서 52%로 목표치를 올리게 되고요. 일본도 26에서 46으로 20%를 줄이게 됩니다. 자, 1% 줄이는 것도 우리의 이 경제 활동에서 온실가스를 줄이려면은 석탄 발전소를 빼고 산업을 바꾸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씩을 상향하고 있어요. 이거는 확실히 변화한 것이고요. 아까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바닥을 향해 가는 거잖아요. 저는 이 세계의 판이 바뀌었다라는 거는 이전에는 우리가 늘어나는 추세선에서 이게 늘어날 텐데 우리가 조금 줄여야지 이런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탄소 중립 얘기가 나오면서 모든 그래프의 최종점은 2050년 바닥을 향해 가고 있어요.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거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역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무슨 준비를 해야지 2050년에 탄소 중립 사회를 갈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보시면 영국은 2035년까지 90년 대비 78%를 줄이겠다라는 경로 그리고 일본의 경로입니다. 일본이 이 파란색 경로에 있었는데 이번에 우리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한국의 지금 현재 배출량이 7억 280만 톤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이번에 발표하면서 앞으로 10년 사이에 일본은 4억 5천만 톤을 줄여야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우리나라 총 배출량이 지금 7억 280만 톤인데 이번에 일본이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4억 5천만 톤을 줄여야 돼요. 이거는 이 수치 안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 구조, 산업 구조, 수송, 건물, 사람들의 생활 양식, 농업 모든 것을 지금하고는 정말 엄청나게 바꾸지 않으면 달성 불가능한 목표인데다가 심지어 이것이 먼 미래가 아니라 10년도 안 남았어요. 2030년이니까 한 9년 6개월 만에 해야 되는 숙제인 겁니다. 놀라운 것은 독일이 지난 5월 6일 날 독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45년 탄소 중립으로 가겠다라고 했어요. 목표치를 더 높인 거죠. 당긴 거예요. 50년이 아니라. 그런데 이때 이 총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세대를 위한 자유만 누릴 수 없다. 다음 세대를 위한 자유,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기반,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독일에 지금 얘기되고 있는 탄소 중립의 시나리오들입니다. 이 시나리오 속에는 에너지 분야, 석탄을 엄청나게 줄여야 되고, 당연히 재생 가능 에너지 늘어야 되고, 수송 분야에서는 우리가 한국은 지금 전기차 보급만 하고 있지만 화물과 물류를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공공교통을 확대하고 도보와 자전거와 철도, 이런 것들이 국가의 핵심적인 이 교통 부분 감축에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 산업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건물 부분은 그린 리모델링이라든지 난방 에너지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농업 부분은 비료도 줄이고 가축 수도 줄여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시나리오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을 준비하고 미래를 기대했던,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학문적으로 미래는 이럴 것이다 라고 준비해왔던 이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뀐 상황에 우리는 와 있다라는 거고요. 지금 6월까지 환경부도 이 그림을 만들 겁니다. 자, 이게 2015년도에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계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때 우리가 아무런 노력을 안 하면은 8억 톤까지 늘어날 텐데, 아무런 노력 안 하면 안 되잖아? 해야지. 이만큼 늘어날 텐데 이만큼으로 줄일게. 이게 2015년도에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을 준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내리꽂습니다. 내리꽂아서 2050년 여기에 가야 돼. 여기에 가야지 1.5도에서 막을 수 있는데,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걸로 바뀐 거고, 지금 우리는 요 정도까지 계획을 세워놨는데요. 이걸로는 2도, 3도, 4도로 넘어가는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너네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언제까지 이걸 내야 되냐면은 11월 달까지 내야 돼요. 그런데 이 상향에 관한 논의가 되고 있나요? 이걸 더 줄이기 위해서 에너지 분야에서 석탄 발전소는 어떻게 할 것이며, 산업 부분은 얼마나 더 많은 감축의 할당을 받을 것이며, 건물은 어떻게 바꾸고 수송은 어떻게 바꾸고 농업은 어떤 대책이 있죠? 이런 논의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하나도 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건물이라든지 수송이라든지 폐기물 분야에서 국가의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그 속에서 우리가 상호 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자, 저는 탄소 중립이 한국 사회에 던지는 불편하지만 직면해야 될 질문들이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현재 전력 40% 석탄 발전소에서 나옵니다. 60개가 있어요. 그런데 탄소 중립 되려면은 빠르면 앞으로 10년 안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20년 안에 얘들을 다 문을 닫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석탄으로 만드는 40%의 전력 어떻게 하죠? 한국의 자동차 대수가 22,437만 대예요. 그 중에서 전기차는 15만 대밖에 안 되고요. 자, 2,400만 대의 차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것도 내연기관 차량을 갖고 있는 나라가 탄소 중립 어떻게 얘기하죠? 우리나라 전역에 주유소가 11,000여 곳이 있어요. 석유를 팔겠죠. 탄소 중립 사회에는 주유소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 주유소 하시던 분들은 뭐 하실까요? 내연기관 차량이 사라진다는 것은 내연기관 생산에 관련했던 특히 부품업계에 영향이 클 겁니다. 그분들의 일자리는 어떻게 하죠? 그리고 우리나라 산업 부분, 산업단지가 1200개가 넘어요. 이 산업단지는 30년 안에 어떻게 탄소 중립을 할까요?
우리나라 소가 364만 마리. 제가 거칠게 계산하니까 14명당 한 마리씩 먹는 것 같더라고요. 소를. 자, 이 규모를 유지하면서 탄소 중립 사회에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1.5도 이하로 안정하기로 한 이상 앞으로 30년 동안 정말 이 어려운 결정들을 내려야 되고, 이 어려운 결정들이 우리의 삶과 내가 살고 있는 도시와 지역과 나의 일자리랑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요. 자, 이 그림을 그리면서 가야 되는데, 저도 탄소 중립 그린 뉴딜 고민을 하면은 요즘은 거대한 한국 사회가 모순 덩어리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정부는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해요. 환경부, 국토부 공무원들이 2050년까지 우리나라 건물 부분에 탄소 중립 계획을 수립해요. 얼마나 막막할까요? 우리나라 건물이 몇 개예요? 새로 짓는 건물, 이미 지어진 건물, 이 건물들을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지 탄소 중립까지 가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비용은 누가 지불하죠? 사람들은 이 제도를 만들면 그걸 따를까요? 자, 그래서 지금 각각의 부처들이 탄소 중립 계획을 만들면서도 기존의 관성과 해왔던 방식은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대선에서 지금 공항 대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공항 대난리. 7개 논의되고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우리나라 무착륙 국제관광을 허용했던 것을 확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건 탄소 중립 시대에 뭘 떠나서 윤리적으로도 매우 문제가 있는 정책이라고, 부끄러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류 문명의 대전환인데, 문제는 우리가 2050년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해서 상상하거나 체감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상상하거나 체감하지 못하면은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대비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저는 시민들이 2050년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해서 인식하고 상상할 수 있어야 되고, 체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생산과 소비와 산업과 일자리와 나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연관지어서 고민할 수 있어야지 탄소 중립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이 최우선이어야 되고, 그런데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석탄발전소 문 닫는 거, 석탄발전소 문 닫는 거는 전기요금이라든지, 석탄발전소 문 닫으니까 어쩌면 내가 필요한 전기는 내가 생산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어렵고 민감한 사안들을 어느 플랫폼에서 누구랑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까요?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탄소 중립만 되면 단가요? 탄소 중립이 되면서 좋은 사회여야 되잖아요. 살만한 사회여야 되잖아요. 이게 마치 나중에 탄소 공포 정치처럼 탄소 배출했다 딱 와서 잡아가. 저는 정말 극단적으로 기후위기가 심화됐을 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탄소는 줄였는데 사람들이 살만한 사회가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바랐던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민들을 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린 뉴딜은 저는 인상 깊었던 게 2019년도 2월 달에 미 하원의 그린 뉴딜 결의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 세계대전을 치르는 것처럼 10년 동안 모든 역량을 투입해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프라를 바꾸고 사회를 대전환시키면서 일자리 만들고 불평등 해소하는 거다. 와,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이게 중심이어야 된다라는 얘기였고, EU의 그린딜을 보면은 2050년 기후 중립이라는 이 큰 우산 아래 에너지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생태계는 어떻게 할 거고, 농업은 어떻게 할 거고, 그래서 그 속에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근데 한국의 그린 뉴딜을 보면 매우 저는 전통적인 보조금 사업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린 뉴딜, 그린 리모델링, 그린 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이렇게 되어 있고, 각각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 돈을 투입해가지고 수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그린 뉴딜이 판을 바꾸는 거라면은 그 사업의 설계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함께 했을 때 기존의 관성이 어떻게 해체되고 바뀔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있어야지 뉴딜이에요. 그렇지 않고 녹색 산업에 돈 써가지고 거기서 일자리 늘린다. 이건 해봤잖아요. MB 때 녹색 성장. 그때 돈 많이 썼지만 그게 우리 사회의 체질을 바꾸고 삶의 질을 다르게 만들고
또 일자리를 계속 만들었나요? 단기간 공사하고 끝났잖아요. 그런데 2020년에도 이 상황을 반복해야 될까요? 자, 바이든 정부가 2차 경기 부양 대책으로 우리나라 돈 2,500조 정도의 규모의 정책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미국의 일자리 계획입니다. 저는 이게 매우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탄소 중립 미국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미국의 화석 에너지에 기반한 산업들은 무너지게 됩니다. 무너지면 러스트벨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산업이 지역에서 아주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이 망했을 때 그 지역사회가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어떤 정치인이 여러분 탄소 중립하기 위해서 우리 산업 다 날릴 겁니다. 석유 기반 산업 다 날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지지를 얻을 수는 없어요. 자, 우리는 탄소 기반 사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출구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보다 환경적으로 깨끗하고 지속 가능하면서도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산업 분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에 돈을 쓰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2,500조가 어디에 투입이 되느냐? 전기차라든지 공공교통, 주택과 상업 건물의 건설과 보수, 학교와 보육시설의 현대화, 전기와 통신망 상수도와 같은 기반시설을 바꾸는 거, 그리고 연구투자를 늘리는 거. 여기에 돈을 쓰는 겁니다. 돈을 써서 이 산업이 만들어지면 사람들이 기존의 탄소 중립 사회에 맞지 않는 산업 분야에서 이동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 저는 중요한 게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보육 서비스의 확충이 있습니다. 필수 간병 인력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관련 일자리를 창출해서 보육경제 인프라를 강화한다. 자, 여기에 사실상 가장 많은 돈이 쓰입니다. 자, 미국 사회가 정말 탄소 중립 사회를 하면서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음으로써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분야에서 산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때 돈을 투입하는 데 있어서도 미국 전체 지도가 있으면은 충격받는 지역에 더 먼저 투입을 합니다. 어느 지역에 먼저 안전망이 필요한지를 공간적으로, 그리고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 미국 상원 의원이 시민기후단 입법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공의 일자리입니다. 공공의 일자리인데 청정에너지, 기후회복력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만드는데 5년 동안 150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거 뭔가 우리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공공일자리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공공일자리를 그냥 단기간 공공근로로 실업률 낮추는 거 정도가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 활동에 사람들이 일을 하게 하고 그것이 안정적인 일자리가 되게 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요즘에 기후위기 탄소중립 얘기하는데 이 일을 실제 강의도 하고 얘기할 만한 한국 사회에 인력이 없습니다. 이게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논의를 판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 지역에서도 시민들 만나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다들 우리 마을에서 어쨌든 수익이 나는 일자리를 갖고 싶다. 내가 우리 마을에서 일을 했을 때 이게 자원봉사도 좋지만 나도 먹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동네에서,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회복력을 높이는 일을 하고 그 활동으로부터 일자리가 되게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자, 이번에 프랑스가 하원에서 아주 강력한 기후법을 통과시킵니다. 근데 이렇게 통과된 기후법 안에 사람들의 일자리의 여지가 있어요. 어떤 일자리의 여지가 있냐라고 봤을 때 프랑스 단거리 항공 노선인데 이제 기차로 2시간 반에 갈 수 있는 거리는 항공 노선 폐지한다라는 요 내용만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공립학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채식 메뉴를 제공한다. 슈퍼마켓의 포장 최소화를 통해서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한다. 사실은 플라스틱 사용을 억제하는 것도 그것을 알리고 역할하는 차원에서 누군가의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등급이 낮은 주택은 2028년도부터 임대를 금지한다. 자, 이 에너지 효율이 낮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이런 거라면은 서울이 그동안 준비했던 가꿈주택 사업의 가치는 더 높아지는 거죠. 이제 냉난방 비용 많이 들고 효율이 낮은 주택은 임대 못 합니다. 이런 것들이 법제화 되니까요. 영국은 2020년입니다.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이. 결국 정부에서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어떤 기준과 법을 만드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일자리들이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프랑스의 이 기후 관련 법에 생산 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따라서 소비재의 등급을 부여합니다. 자, 똑같은 물건을 만들어도 이 물건은 탄소를 100g을 배출했고 이건 200g.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뭘까요? 탄소를 줄여야 되는 사회에서는 사람의 행위라든지 물건을 생산할 때 탄소가 얼마나 배출됐는지를 계량하고 검증하는 일이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배출하면 기후위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줄이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이게 그냥 내가 노력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제는 차별화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건 되게 많이 줄이고 만든 물건이야. 이거는 아직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이게 기업에 주는 신호가 될 거고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저는 일자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전국 3위의 공항을 폐쇄를 하겠다라고 환경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스웨덴에서 제일 큰 세 번째 공항을 폐쇄하고 그 공간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주택을. 자, 그러면 우리도 김포공항, 인천공항 그닥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김포공항을 폐쇄하고 거기에 기본적인 공공 사회적 주택, 임대주택 보급하는 정책 이런 것들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탄소 중립까지 가야 되는 마당에서 우리가 우리의 상상력을 상당히 키우는 그런 전략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 EU와 미국과 한국의 정책의 차이는 이건 것 같아요. EU하고 미국은 탄소 중립으로 가야 된다라는 그 절박함을 가장 최상위의 목표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 목표에 따라서 에너지, 건물, 교통, 순환경제 이런 것들을 재배치한다 그러면은 한국은 디지털 뉴딜도 해야 되고 그린 뉴딜도 해야 되고 지역균형 뉴딜도 해야 되고 기껏 그린 뉴딜로 온실가스 이만큼 줄였는데 지역균형 뉴딜로 개발사업 이만큼 하면서 온실가스 다 더 배출해버리는 이런 정합성이 안 맞는 일들을 2021년도에도 지금 반복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탄소중립위원회를 만들고 저는 이 정부가 지금 26개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계획들이 본인들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토부에서 모든 건물의 2050년 탄소중립 계획을.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거는 각각의 부처들이 이거 환경부 일이야가 아니라 이거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구나. 심지어 행안부에서도 지방정부의 2050 탄소중립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게 우리 정부의 10대 과제인데요. 저는 매우 파편화되어 있다. 그냥 프로젝트 사업들의 나열이다. 자, 이거는 시간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요. 공간 개념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총량 개념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치 이런 프로젝트 하나하나씩을 하면은 그게 탄소를 휙휙 줄이는지 아는데 종합적인 설계가 안 들어가 있다. 이걸로는 절대 탄소 중립 사회 못 만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고민들은 하죠.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있고 기후 대응 기금을 만들고 있고 탄소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환경부는 탄소 종합 정보 연구센터를 만들고 있고. 근데 요런 아까 우리 정관아 교수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개별화된 프로젝트는 있는데 엮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융합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이게 생물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 하고 그 점에서 딱 멈춰가지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저는 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분야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에서 또는 우리 전체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왜냐? 우리는 전체 전력의 40%가 석탄이고 25%가 LNG고 또 25%가 원전입니다. 그동안
너무나 그냥 편한 대로 값싼 대로 눈에 안 보이는 어떤 곳에서 전기를 많이 만들어서 보내주면 쓰는 방식으로 익숙하다 보니까 이것도 이런 거죠. 당연히 아껴 쓰고 효율 높이고 자기가 재생가능 에너지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서울시 정책 중에서 에코마일리지가 있습니다. 줄이면 인센티브를 줍니다. 저는 한국 사회가 이 인센티브 사회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탄소 중립의 이 여정에서 한 번은 이렇게 깨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요것도 나중에 좀 찬찬히 보시면 되겠지만 탄소 중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막 원전 나오고 이러는데 원전이 아니다. 어쨌든 기반은 재생가능 에너지를 기반으로 깔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재생가능 에너지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에 대한 책임이에요. 이전에는 안 물었지만 네가 이 정도 에너지를 쓴다 그러면은 그것은 대기 중에 CO2를 배출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려면 재생가능 에너지 써야 되는데 재생가능 에너지는 공간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있는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분야들을 담당해야 된다라는 게 가야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한국 사회가 저기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잖아요. 보여주는 거 그냥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폐기물을 만들고 충남에서 석탄발전소에서 CO2 미세먼지 엄청나게 나오는데 그건 충남 도민의 일이고 나는 받아서 그냥 쓰기만 했어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얘기해요. 재생가능 에너지 전환하는 거 맞다, 동의한다. 하지만 나는 설치하는 게 싫다. 라든지 우리 동네는 싫다. 근데 이걸 넘어서지 않는 한 저는 탄소 중립 너무 멀리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덴마크가 이렇게 분산 에너지로 갔듯이 우리도 분산 에너지로 가야 되고 이 서울이라는 인구 1000만에 가까운 오늘 1000만의 삶을 떠받치고 있는 이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가? 그러면 이 1000만 도시는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되죠? 우리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것과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최대치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우리는 그냥 어느 정도 줄이는 게 아니라 탄소 중립까지 거의 배출량을 바닥까지 찍어야 되는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10년 동안 원전 하나 줄이기라든지 그리고 태양광 시민펀드 2015년도에 했어요. 소형 태양광 발전 사업자를 지원하고 아파트 베란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협동조합을 29개 정도가 지금 협동조합이 가동되고 있고 그 속에서 에너지 자립마을이라든지 우리 여기 우리 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사 가는 곳마다 그 아파트의 공용주택 요금을 제로로 만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북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아파트 단지 내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최대치와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어쨌든 전기요금을 몇 억 단위로 줄이고 그 줄인 것을 경비원들의 임금 인상에 쓰는 방식으로 쭉 확산을 했잖아요. 이번에 새로 아파트 이사 가셨는데 최근에 소식을 보니까 이번에 이사 간 아파트에서도 태양광을 올려서 이번에는 공용 전기요금을 제로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에너지를 줄이고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줄인 것에 대한 이 성과를 경비원 아저씨들하고 같이 나눠 쓰겠다라고 하는 그런 연대의 마음? 이게 도시재생이나 탄소중립사회에서 온실가스 줄이면서 같이 살겠다라는 그리고 함께 살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간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에도 이런 게 필요해요. 실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리고 그렇게 줄인 것을 함께 어떻게 나누고 연대할 수 있는가. 이 그림들이 같이 갔으면 좋겠고 성대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전환마을의 대표적이죠. 그 성대골의 특징은 뭐냐면은 건물, 시장, 교육문화, 에너지 슈퍼마켓, 쓰레기 이 모든 영역들에 있어서 마을 연구를 해요. 우리 마을을 파악하고 우리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은 받지만 전문가들이 그 마을에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죠.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아서 마을 주민들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할 때 여기도 가장 중요한 게 마을 활동가는 뭘 먹고 사는가였어요. 그렇게 해서 전략으로 채택을 했던 것이 교육을 통해서 수익을 받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안내해 주면서 그것도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런 저는 보통 사람들이 프라이브루크 가면은 안내 비용 너무 많이 달라 그런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거기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을이 지속적으로 활동가들을 키워내고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경제라든지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성대골이 이런 자리를 잡았고, 저는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하나 줄이기, 태양의 도시 이런 것들을 하면서 2019년부터 온실가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큰 우산을 쓰는 것. 원전 하나 줄이기가 에너지 섹터에 있다면은 온실가스라는 더 큰 우산을 쓰기 위한 준비들을 해왔고, 그래서 2020년도에 만들어냈던 게 이 탄소 중립 로드맵이었습니다. 상당히 빨랐죠. 정부가 발표하기 전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한 1년 정도를 준비해가지고 이 작업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게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 건물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한 20%가 수송 분야에서 나와요. 서울은 두 가지를 잡으면 됩니다. 건물과 수송. 그랬을 때 이때 저희가 연구하면서 우리 안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게 아니 건물 잡으면 뭐하냐. 서울에 건물 막 들어서면은 이만큼 줄이자고 난리를 쳤는데 건물이 몇 채가 막 들어서면은 이게 안 된다. 서울도 이런 개발에 대한 특히 이 논의를 2019년도 20년 초에 했는데 2020년도에 부동산이 엄청나게 뛰면서 지금 서울에 공급하겠다고 하는 주택량이 늘어나고 거기에 재건축까지 연결되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린 뉴딜은 그리고 탄소 중립은 서울에서 팽창되는 이 주택과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을 연동하지 않고 저는 탄소 중립 사회에 가기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이런 고민들이 담겨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건물 온실가스 총량을 제한하자. 에너지 소비 증명제를 강화하자. 그리고 공공 건물부터 먼저 등대 프로젝트를 하자. 이런 정책들을 만들었었고 특히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공개하는 거. 아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 2028년도부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거나 에너지 성능이 떨어지는 주택은 임대를 금지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건물 하나하나에 대한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인가, 특히 에너지 측면으로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걸 할 때는 건물을 임대하거나 매매할 때 에너지 성능 정보를 공개를 의무화해야 되고 이게 도시 재생에 있는 주요 건물들에게도 해당이 될 거고 그런데 이걸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건물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고민들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는 태양광 같은 경우에 여러 방식으로 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곧 이제 오픈할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이제 재생 가능 에너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소 중립 사회에서의 주요한 부분이 에너지입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어떻게 재생 가능 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까인데 첫 번째는 재생 가능 에너지 자체를 생산하는 것에 대한 이슈고요. 두 번째는 재생 가능 에너지의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바람이 불면은 막 만들어지고 그다음 뚝 서기도 하잖아요. 근데 전기는 안정적으로 생산과 소비량이 같아져야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발전소에서 생산해서 주면 우리는 그냥 소비만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변동성을 치는 과정에서는 발전소에서 주는 걸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태양광 풍력이 지금 생산량이 떨어졌어. 우리 소비 줄여. 생산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같이 작동하면서 이 조정하는 부분이 필요했어. 그러면 우리도 그냥 언제든지 켜면은 전기는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력 피크 상황이네. 이때 우리가 좀 안 써야지. 그래야지 낮은 비용으로 안정화될 수 있겠네. 에너지를 언제 쓰고 어떻게 쓸 건지 지금 전력 피크 상황인데 지금 우리 지붕 위에 있는 태양광 저장해 놓은 거 전력망으로 보내면은 우리가 평소보다 더 비싸게 전기를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는걸? 이런 시장 같은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러려면 기본이 되는 게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지난 한 10년 동안 서울시가 원전 하나 줄이기를 하면서 곧 에너지 관련한 플랫폼 하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기서는
그래도 서울의 에너지라든지 이런 소비량을 실시간으로도 점검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될 거고, 여기에 개시별 요금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면은 도시에서도 소비와 태양광을 활용해서 주민 참여형 에너지 서비스가 가능하다라는, 그래서 이런 모델 같은 것들도 지난 10년 동안 활동해 왔던 것들의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이라든지 자원순환 부분, 특히 자원순환 부분도 지역사회에서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려고 봤더니 서울시 관할을 넘어서는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린 5법 같은 것들을 제정해가지고 제도를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번째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랬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 그리고 태양의 도시 이런 것들은 기후환경본부의 소관이었습니다. 근데 똑같이 마찬가지로 실제 서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든지 이런 데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시재생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교통입니다. 근데 여기가 만나지 않았어요. 여기도 보면은 우리 도시재생 쪽은 알지만 환경 기후 쪽 잘 몰랐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모임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지난해 7월 달에 그린 뉴딜 정책 발표하면서 무엇보다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서울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우산을 서울에 있는 여러 부서들이 같이 쓸 수 있을까? 그럼 지금은 기후환경본부 체계로는 안 된다. 그래서 만들려고 했던 게 기후부시장 제도였던 거고요. 그리고 이 기후라는 것들 핵심으로 해서 여러 부서들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라는 논의, 그 거버넌스 구조를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단은 지금은 메타 거버넌스라고 해서 서울의 도시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리고 공원위원회, 녹색시민위원회, 그리고 에너지위원회, 주요 한 10개 정도의 위원회 위원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이 기후위기 대응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 지난 3월 달에 열렸던 7차 회의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정책과가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을 보고를 하고요. 그리고 그린 뉴딜 정책 확산을 위한 사업 연계 추진 방안을 얘기하면은 자원순환과가 다해용기 사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서울 민주주의 담당관이 민주주의 담당관 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 협력 사업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 담당관이 이 영역에서, 또 서울협치 담당관이 자원순환과, 자, 이게 그동안은 각자가 하고 있었으나 각자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근데 모여서 논의를 했더니 이 우산 아래 민주주의 팀은 이걸 하고 있고 협치팀은 이걸 하고 있고 지역공동체에서는 이런 고민을 하고 있구나.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면 그때부터 시너지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의 핵심은 여러 영역에서 같이 모여가지고 논의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이미 그린 뉴딜 1000만 시민의 제안이라는 형태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시민 여러분, 1조의 예산을 시민들이 쓸 수 있습니다. 자, 온실가스 줄이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낫게 만들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던 그런 논의를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저도 오늘 여러분을 만나면서 우리도 어쨌든 정부와 지자체에서 도시재생 정책만이 아니라 이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판을 열어줘야 된다. 그럼 그 판에서 도시재생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그리고 여기 모인 분들이 이거 연결하면 되겠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만들어서 중앙정부까지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의 상상력이 많이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기후 붕괴와 탄소 중립과 우리의 생존 행동이 저는 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갈 것 같거든요. 기후 붕괴의 속도는 사실 지난해 54일간의 장마와 같은, 또는 2018년도에 그 정말 죽을 것 같은 폭염 같은 게 더 일어나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은 이거 진짜 점점 더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높아지겠죠. 붕괴가 가속화될수록 탄소를 규제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매우 커질 거예요. 이전에 그거 우리 못 받아, 전기요금 택도 없어 라고 했던 게 이제 붕괴와 그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면 그 정도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받아들이는 수위를 올리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더 심해지면 야 이건 생존이야. 이게 감축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살아야지, 생존해야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앞으로 30년 안에 이런 불확실성의 세계, 아까 거대한 불확실성의 세계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금은 아파트 값이 10억, 20억 하면서 막 그 얘기가 되고 있지만 이런 붕괴가 강해졌을 때는 사람들이 나는 안전이 최고야. 나는 에너지 비용 안 드는 게 최고야. 나는 비용보다 내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119보다 더 빨리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더 최고일 것 같아. 라는 이런 저는 기준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도시에서 기후 붕괴와 재난에 대한 회복력이 높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뭐가 있으면은 내가 좀 안전할까? 그게 10억짜리 아파트일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구조들을 고민하고 나중에는 야 도시는 안 될 것 같아. 농촌에 가서 자기 밭과 자기 땅을 갖고 자기 이 생존을 할 수 있는 회복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 야 그러면 농촌에 간다고 그게 답일까? 거기에 인프라가 감당이 돼?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 이런 질문들. 먹을거리 자급자족 가능할까요? 모두가 농부인 세상 가능한가? 그렇게 될까? 이런 질문들. 그리고 탄소 예산 7년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고령화, 불평등, 1인 가구, 중대사회 여기에서 탄소까지 결합하면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부동산 가격이라든지 공급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거대한 판이 바뀌는 것과 감안했을 때 부동산 정책은 어떤 원칙을 갖고 가야 될까? 그리고 저는 여기도 막 한 30층, 40층짜리 아파트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탄소를 줄여야 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 심지어 에너지 공급이 우리는 지금 상상도 안 되지만 전기만 끊겨도 난리가 나잖아요. 어떻게 전기가 끊길 수 있지?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잖아요. 근데 정말 한 20, 30년 뒤에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았을 때 30층 아파트 걸어서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저는 고민들이 야 무슨 공상해? 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기후 붕괴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서 도시의 풍경, 도시의 자산,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 도시의 건물 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상상력을 갖고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을 하더라도 저는 도시재생에서 이제는 인프라와 물적인 투자의 시대는 한국에서 웬만하면 끝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뭔가 사업을 하더라도 인건비, 사람의 노동, 아까 그 기후시민단 같은 것도 그런 컨셉이거든요. 사람이 의미 있게 하는 일들, 그런데 그게 지금 현재의 경제 구조에서는 비용 인건비로 쳐지지 않는 것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망을 보장할 거냐, 이런 논의들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랬을 때 여기 저 얼마 남았습니까? 사회자님 5분 남았어요. 네. 자, 그랬을 때 제가 기억이 나는 정말 이 내용들은 이 2019년도에 그린 뉴딜 천만 시민에 제안했을 때 그때 청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서울시에서 청년 수당 주는 것처럼 환경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할 예정인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자. 그래서 이 청년들이 온실가스 줄이고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시작할 수 있게라도 해주자. 지금은 기후위기 대응에 액션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나의 액션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해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때 나왔던 얘기 중에 이거랑 미국에서 하는 시민기후단이랑 거의 컨셉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게 아닌데 그냥 지금 공공에서 태양광 시민 탐사대를 모으고 기후위기 대응 시민활동가를 모집해서 교육하고 충청남도가 우리 마을 기후변화 취약 지역 조사를 마을 주민들에게 맡겨가지고 보고서를 쓰게 하는 거, 이걸 넘어서 이게 그냥 공공근로로 공공의 일자리로 이 누군가를 취업했다라는 걸 흔적을 남기는 것 외에 발전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키우고 역할할 것인가, 이 고민들이 저는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우리는 참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사회적 기업에서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고, 서울 시민회의에서 시민위원을 만드는데 시민위원 중에서 기후위기 대응 지역사회와 시민참여 협력 방안이 있고, 최근 4월 달에 광주하고 서울에서 탄소 중립 전환마을 포럼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 10년 동안 서울에서 활동해왔던 에너지 전환 그룹, 마을 그룹, 도시재생 그룹, 공동체 그룹, 이 그룹들의 자산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각자 일을 하는 바람. 근데 지금은 정말 연결되어야 될 시점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기후위기 대응과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는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의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것은 결국 지역을 중심으로 필수적인 요소들이 해결되는 것,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동네 친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의료 건강 분야라든지 재난 대비하는 분야, 그리고 가장 크게는 주택 분야. 사실 건물이 너무나 중요해졌고, 공공건물, 노유자 시설, 대형 건물, 중소형 건물, 아파트 각각의 해법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시재생 지역에서도 도시재생의 핵심이 되는 건물들에 대한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 건물에 맞게 처방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사실 오바마 대통령 때 금융위기에 온실가스 줄이면서 경기 부양 대책으로 3년 동안 5조 6천억을 투입해서 10만 가구를 바꿨어요. 저는 서울에서 이런 정도의 기획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800개의 공공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을 해요. 기초별로 공모를 받아요. 우리나라 226개 기초거든요. 그럼 기초별로 3개씩 고쳐요. 이게 무슨 일자리와 데이터를 남길 수 있을까요? 정말 제대로 일자리를 만들고 온실가스를 줄여보는 실험을 하려면은 규모 있게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꿈주택 사업도 예를 들면은 단기간에 1만 가구 정도를 하면서 그 1만 가구를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도록 하는 거, 저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가꿈주택의 초기 발굴에 있어서 성대꼴이 했던 역할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탄소 중립 사회에 가려고 하면은 지역별로 지역에 대한 건물과 에너지에 대한 데이터, 거기에 대한 처방,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포 애프터로 만들어져서 디지털화된 자료를 통해서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집은 참 좋은데 에너지 비용이 한 2배 들어. 사람들이 그걸 알게 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노력을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집을 뜯어 고치고 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과 후가 어떻게 됐는지, 근데 그게 단순히 에너지 소비량이나 CO2 감축량만이 아니라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돼야지 집도 수리하고 설계도 하고 검증도 하고 자재도 공급하고, 이런 거기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그림들을 같이 그릴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건물별로 해법이라든지 일자리표를 좀 완성하고 싶었었어요. 제가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내가 2년 전에 이런 자료를 만들었었구나. 그래서 생활 SOC부터 쪽방, 비적정 주거까지 어떻게 하고 어떤 이 일자리의 사슬을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리더십은 무엇을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재생가능 에너지는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하셨듯이 안산 시민햇빛발전 협동조합이라든지, 결국 가장 좋게 할 수 있는 건 태양광을 통한 자산화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성대꿀이 지금 김소영 대표님이라는 엄청난 리더도 있지만 사람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 4개가 그나마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 수익을 어느 정도 수입을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돼야지 먹고 사는 문제를 같이 연결하지 않으면은 그냥 좋은 뜻만으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가 아시는 분이 평양에서 찍어준 사진인데요. 재밌는 게 여기 서울에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많이 보급돼 있잖아요. 평양의 아파트에도 베란다 태양광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와, 서울과 평양의 협력 뭐 이런 거 참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력 중개 사업, 그리고 먹을거리 관련해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고, 교통이라든지 자원순환 분야, 특히 아까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2030년까지의 배출량에도 한도가 있지만 이제 서울은 정말 막혔어요. 2025년도에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가 되면 갈 데가 없어요. 그러면 훨씬 더 다른 상상력을 동원해가지고 배출량 자체를 줄여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우리는 문제를 해결을 바라지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사람과 예산을 쓰지 않아요. 이게 사람과 예산을 안 쓰면서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려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특히 폐기물 분야에서 순환 자원의 역할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상당히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돌봄이라든지 특히 지금 당장의 일자리나 사회적 경제랑 연결될 수 있는 영역들은 저는 기후위기 대응센터라든지 교육 분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연결돼야 됩니다. 도시재생, 그린 뉴딜, 일자리, 사람들의 삶, 연대 뭐 이런 것들이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자료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그동안 멈췄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발제를 하면서 새록새록 했고요. 이거는 정말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삶을 지탱하는 지역 경제, 지역에서 놀고 먹고 일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경제, 그리고 내가 벌어들여서 동네에서 경제 활동을 했는데 내가 쓴 돈은 몇 명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돈이 안에서 돌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돈의 흐름들을 다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파리 15분 도시에서 이 연대가 들어가 있는 거, 제 도시재생에 있어서도 연대의 가치,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전환마을도 있고, 네. 자, 오늘 그냥 저도 이 발제를 부탁받으면서 한 2년 전에 제가 정말 좀 열심히 서울에서 이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 얘기를 하다가 멈춰 있었더라고요. 네, 그때 한참 고민했던 것을 다시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제안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고민이 있는데요. 어떻게 사회를 전환하지? 정의로운 전환, 말은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그걸 만들어가지? 오늘 제가 많은 그냥 이슈들을 던졌어요. 이렇게 던진 것들을 어떻게 주워 담지? 그리고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압박하고 지금 뭘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백캐스팅이라고 얘기하는데 2050년 탄소 중립 서울, 2050년 탄소 중립 한국 사회, 앞으로 30년 남았는데 그러면 2020년에서 30년 경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될까? 2020에서 30? 30에서 40년 정도의 경로는 어떻게 달라질까?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기후 붕괴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이 급해졌을 때, 그럴 때는 어느까지 우리가 정책적으로 가능할까? 그래서 2040에서 2050년도의 경로는 어떻게 될까? 아주 기계적으로 10년 단위로 제가 끊었지만 정말 다이나믹하게 변할 거다라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때 가서 우리가 그때 그거 했어야 됐는데 라고 후회할 게 아니라 지금 미래에 대해서 엄청 많이 상상을 해가지고 지금 경로 뭘 할 건지를 저는 되게 바로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과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